제가 지금 3부의 라운드 테이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자께서 토론자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는데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잘 기억이 없으시죠? 그래서 잠깐 이제 그 토론자께서 간단하게 질문이 4개가 있으면 한 2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압축적으로 질문을 순차적으로 지금 토론이 남상욱 교수님부터 해서 좀 줄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자께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지금 여기 그 계신 분들 중에는 뭐 학자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그 박물관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그 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 그래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자 발표자들 간에 이렇게 토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고 또 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토론자, 발표자들의 그 토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언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줌의 맨 밑에 하단에 오른쪽에 보면 반응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거기 반응을 딱 클릭을 하면 손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표하고 싶은 손을 이렇게 딱 들어주시면 제 왼쪽에 여기 지금 손들기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그 손을 먼저 드신 분한테 발언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시고 나면 손을 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안 되시는 분 있네요. 빨리 좀 따라오십시오. 여기 손을 딱 들고 전진성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네. 반응에 이제 손을 딱 드시면 됩니다. 예. 예, 못 찾으셨나봐요. 그래서 반응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 손을 들어주시고, 그 밑줄 하단에, 줌 하단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손을 드시고, 그 다음에 손을 드신 분은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제를 한 다음에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발언이 끝나면은 음소거를 실행을 해주셔야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규칙을 꼭 잘 지켜서 한마음으로 포럼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한정선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남상욱 선생님께서 짧게 한 2개 정도로 질문을 줄여가지고 리마인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남상욱 선생님. 예, 뭐, 사실은 뭐 지금 막 2개 정도로 줄이려고 그랬는데, 거의 제가 토론문에 쓴 부분들이 해주시는 과정에서 거의 다 저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군수공장 부흥을 추정한 그 작품이 있는가, 뭐, 근데 거의 뭐 작품 4개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뭐 거의 다 좀 해결은 됐는데, 어,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어떤 그 토론문에 있는 거에 대한 뭐 대답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결국 제일조선인 화가들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가 이제 총체적인 어떤 문제라고 본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 연구를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일조선인 그 미술 연구가 이제 얼개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이고 이제부터 좀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또는 사실은 어, 그룹으로 민족이라는 어떤 그룹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그 한 뭉탱이로 그 같이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그 저기 발표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각자 다른 발표였지만 이어지듯이 이제 나온 게 나와 적이 아니라 그 사각지대라든가 뭐 흙이 아니고 백이 아닌 어떤 것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일조선인 미술연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해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그 남사원 선생님께서 토론문에 써주신 그 보도사진의 프레임 같은 것들이 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그 피난민 표상이라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본이라는 땅에서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 전쟁을 경험한 그 제일 조선인들이
사실은 조선평론 같은 그 제일조선을 향한 잡지에 그대로 그 프레임으로 다시 자신들이 보도를 하는 식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선생님이 그 지적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실은 그 전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 들어설 체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점이 사실은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제일조선인으로서 일본에 살면서 전쟁 후에 들어설 체제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더 총영원에 결집했고, 사실은 그 전쟁, 한국전쟁 때부터 60년대 초반 정도까지 그 이후에는 그 제일 미술가들이 이렇게 좀 흩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뒤에 전쟁 때, 그 이후, 그 직후 이럴 때 굉장히 그 제일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들어설 체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총련으로 더 집결을 했고, 그래서 제일조선인 그 화가들의 화집을 보면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되게 지적해 주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그대로 저도 되게 실감하고 있는 그런 점이고, 군수공장에 관해서는 사실 이거 나왔을 때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제일조선인들이 그 일본에서의 그 군수공장 어떻게 재현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더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부터 사실은 저기 한국 전쟁에 관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 사파라든가 하는 것들, 이것도 일본에 가서 좀 자료 찾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 제일조선인 사회에서 나왔던 신문에 연재된 것들이라든가 그런 사파들은 꽤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좀 자료 조사를 통해 가지고 군수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려내고 있는가 하는 점들은 앞으로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조양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그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저도 되게 동감을 하고, 또 그다음에 조양규는 되게 오랫동안 되게 평가를 받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월북 작가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거론 자체가 안 됐던 작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으로 넘어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정보가 사실은 뭐 편지를 통해서 그 조양규한테 편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정확한 정보들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얘기들을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더 지금보다 평가되어야 할 그 작가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전후의 평화의 이면을 보여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작가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또 다시 드는 생각은 이 전하왕과 비교해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전하왕이 아까 선생님 그 토론문에 보면 그 일본 미술계하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히려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조양규라는 화가가 오히려 일본의 그 5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계열의 화단의 문법을 되게 적극적으로 따른 화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거꾸로 좀 해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랄까요, 그 단체 미술가 단체, 그 집단에서부터 시작된 그 지점이 사실은 가장 연구를 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자료의 발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연구가 더 찾아야 할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걸 하면서 조금 실감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점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의문이 잘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남상훈 선생님. 자, 그리고 두 번째 발표가 김정엽 선생님의 그 전쟁 기념관 전시에 대해서 이희원 선생님이 이제 4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요것도 압축적으로 2가지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그 이제 첫 번째 부분, 그 사람을 만나다 요 부분에서 그 다루고 있는 전시 내용 서사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의 어떤 특징적인 지점들이나 이제 전쟁 기념관의 관점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변별되는 지점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그 닮음을 담다 이 부분이 다시 이제 기존 전시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김정렬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그건 질문에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겠다 해서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약간 덧붙여서 혹시 이제 전쟁 기념관에서 이제 그 평화 관련 전시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70주년 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38인을 선정을 하고 나서 그분들의 그 진술을 모았는데 그 진술이 어떤 전쟁에 대한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한 어떤 평가나 비평들에 국한되기보다는 대부분 그 당시에 본인이 느꼈던 감정의 수레가 대부분이어서 전쟁에 대한 어떤 한 개인 단위들의 어떤 구체적인 비판이나 서사 같은 것들은 사실 전쟁 기념관 이번 전시에서는 담겨있지 않다고 보는 편이 맞겠습니다. 대부분의 감정 수레가 어떤 국가나 적에 대한 어떤 원망 내지 저주 이런 것에 있지 않고 대부분 어떤 생존, 혼란, 공포 등의 감정적인 것을 진술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이 없는 세상 혹은 순간에 대한 간절함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수레에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38명의 인물들의 이런 진술들을 전쟁의 개시로부터 종전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의 수레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에 배치된 분은 전쟁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희망에 관해서 얘기한 분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38인을 크게 직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감정을 기준에서 보면 혼란, 공포, 결사, 연대, 가족, 희망과 같은 주제로 묶어서 전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 도록과 전시가 모두 다 공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희가 전시에 표현했던 혹은 표현하지 못했던 간에 전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식사, 저녁 한 끼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수레들이 많이 많아서 그런 면이 저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다음 답변 드릴 부분이 닮음을 담다 전시에 특히 제가 좀 인상적인 그 단어가 있다고 하면 내외적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 토론지에 주셨는데 2013년에 전쟁기념관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기념관 전시 특히 기획 전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제 입장에서 어떤 전시의 주제가 혹은 메시지가 어떤 내부 혹은 외부의 힘의 어떤 간섭으로 수정되거나 벽에 막힌 적은 제 개인적인 경험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예상외로 전쟁기념관 전시가 실제로 특히 기획전의 경우에 실행되느냐의 여부는 관람객에게 얼마만큼 잘 다가갈 수 있고 감동을 혹은 재미를 전해줄 수 있는가의 구성원 내부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 부분에 결정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선도적인 메시지를 주장을 하는데 어떤 내부나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가로막히는 경우는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예상하시는 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어서 내외적 힘과 같은 단어는 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고 예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평화에 관한 전시에 보셨는데 향후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가 기획되어 있느냐에 물으신다면 지금은 없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했던 70년 전시의 절반은 전쟁의 기억, 38일로 대표되는 전쟁을 겪은 첨자세대의 기억을 논한 곳이고 나머지 절반의 공간은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70년 특별전에도 분명히 한국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그 기억에 관한 부분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잘 모아서 전달하는 좀 구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평화는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전쟁기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전쟁기념관 내부 공간에 전쟁의 기록을 상징하는 철조망을 두고 그 철조망 겉에 사람들이 평화를 상상하는 꽃을 만들어서 철조망을 이렇게 다 꾸미게 하는 추상적이고 체험적인 형태로 평화의 공간을 꾸몄고요. 그 옆에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중앙 모니터에 날려서 함께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공간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기획자 입장에서 6.25 전쟁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졌는데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든지 평화 자체를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그리고 조금 더 내밀하게 들어가면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이 평화인지, 종전이 평화인지, 정전이 평화인지, 통일이 평화인지에 관해서 그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에는 아직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것을 전시 영역으로 단일한 플롯으로 전시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현재로서는 저 개인적으로 전시 영역으로 표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사적으로 달고 싶네요. 네, 이상으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좀 보태면, 김정엽 선생님을 섭외한 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전쟁기념관이 바뀐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두 군데 국가박물관에다가 이 포럼을 하니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십사 했는데, 한 군데는 단칼에 거절을 했고, 또 한 군데는 2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못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김정현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고 사정을 설명을 하니 해보시겠다라고 해서 전쟁기념관이 바뀌고 있는 증명은 김정엽 선생님. 네, 그래서 이 김정현 선생님이 또 젊은 연구가이기도 하고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지금 얼굴을 공개 안 하셨지만 저기 밑에 홍성열 선생님도 뭐 비슷한 세대의 그 미디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역사 연구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아키비스트로 전쟁기념관에서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느리지만은 그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3번째 발표, 김민환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전성현 선생님이 아까 아주 저도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내러티브랑 다르게 공간이 꼬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질문을 조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은 어쩌면 김민환 선생님 글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특히 역사 재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환 선생님의 작업이 좀 다른 전시관, 뭐 역사관, 박물관에서 진행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기획하는 그런 학예연구사 분들 뿐만 아니고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역사 재현이 제대로 일어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점과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시 대상과 관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대상과 관점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시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디테일하게 적기는 했는데 실제는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은 실은 김민환 선생님이 참여했던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미 나와 있고, 또 스스로 그 쟁점이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조금 더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향후에 이 역사 재현과 관련되는 부분에 연구자든 기획 전시가든 좀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토론 감사했고요. 토론 내용부터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굴절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내러티브의 굴절뿐만 아니라 그걸 공간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부분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의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결정은 그쪽에 있고 그 도록에 보면 저나 정합수 선생이나 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자료 제공자로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료도 줬지만 실제로 거기에 거의 90% 이상이 우리 자료고 가끔씩 예를 들면 김민환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의 의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소개민 소용소 뒤에 붙어 있는 걸 못 지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사실은 금지된 기억 리스트릭티드 그 사진전에서 보여드릴 몇 가지 사진들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정엽 선생님도 저는 김정엽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평화라는 단어가 텅 빈 기표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4.3에 가서 아이들이 쓴 글이나 마포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쓴 아이들의 소감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잊지 않겠습니다로 끝나거든요. 근데 빠진 게 뭐냐면 무엇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잊지 않겠다라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 행위의 목적어를 말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쟁기념관의 기능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승 전시관과 거대한 규모와 위상과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게 실제적인 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위상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저는 봉쇄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봉쇄되는 부분들을 아까 상대화라고 표현했지만 전쟁기념관 안에서 해주면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외곽에서 서사들을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전쟁박물관을 상대화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토론해야 된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한국전쟁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를 기획을 할 때 실제로는 내부적인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은 물 건너갔지만 한때 우리가 거제 포로 유적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의 전시를 바꿀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전시를 했을 때 서울에서는 뺐던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거제도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부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마을 보러 오신 주민들이 이 사진 뒤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봤더니 그게 이제 사진이 이렇게 좌우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사진도 찾아내기도 하고 당시 사진은 아니지만 영초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영초도 미군이 찍은 영초도 주민을 찍었는데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영초도 주민들 봤을 때 이거 누구 엄마인데 이렇게 되는 경험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지역에서 전시를 할 때는 지역성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오면서 이게 이제 어떤 걸 골라낼 거냐 거제에서 할 때는 100장이었거든요 사진이. 근데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100장을 할 수가 없었고 그걸 줄였을 때 뭘 말할 거냐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아까 내러티브도 이야기하고 언어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사실은 사진만 보고 사람들이 뭔가 하나 내가 알던 거랑 다르네 포로와 관련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르네라는 걸 하나만으로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포인트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3가지였던 건데 하나는 수용소에 왜 민간인들이 들어가 있지? 아이 엄마가 포로 수용소에 왜 있지? 그러니까 포로라는 존재에 대한 거.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건 수용소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이 프로다. 그리고 그건 누구나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뭔가 이상하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 수용소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겨났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내려온 국군 그 소위 귀한 용사들이 왜 다시 용초도로 끌려가서 분류가 됐지? 이거 왜 했지? 사실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이 세 포인트였고요. 이 세 포인트가 잘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냐는 사실은 저도 사실은 불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전체를 결정하고 배치를 하고 내러티브를 만들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게 보이도록 아마 공간을 배치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고, 그 않았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여튼 거기서 생기는 미묘한 문제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미묘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느꼈던 미묘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시 전시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더 좋았던 것 같아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나서 약간 상처를 받으셨어요. 저도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다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그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김정일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균열의 문제들은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잘 정돈된 균열이라고 생각을, 전시라고 하면 기획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용자들은 다른 지점에서 균열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러나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잘 정돈된 균열 지점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들에 대한 효과들은 적어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 선생님이 상처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거제도의 프로수용소 전시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일부를 이렇게 수정한 것들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도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이걸 두는 게 그 내러티브가 끊기거든요. 그 끊기는 지점에서 이렇게 생기는 성찰성이 높아지는 건지 혼란이 가중되는 건지,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되는 것들을 막는 일종의 그 미봉책으로서 강력하게 미봉책으로 남아있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고민 중이어서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이고, 재현이라고 하는 어쨌든 선택과 배제, 강조와 축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점들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그래서 상존전 이래라고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 발표가 정갑생 선생님의 그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에 대한 발표였고요. 차철욱 교수님이 조금 그 질문을 예, 뭐 상기시켜 제일 주시고, 늦게 토론했기 때문에 다 네, 기억하실 괜찮을까요? 거고요. 예, 그 그러면 토론을 앞에 선생님 토론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 예를 들어 오늘 그 전쟁기념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의 기념관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용산의 기억전시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용산은 그 지역의 아주 전반적인 역사와 관계되는 걸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획전에서 뭔가 용산에서 하는 이런 기획 전시의 이런 전쟁과 관련된 것들은 좀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좀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 앞에 어쨌든 우리가 뭐 포로수용소와 관련해서도 거제도라든지 용초와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 4월 달에 이 전시관 개관할 때는 제가 그때 자료를 제공하면서 약간의 전체 전시에 대한 좀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어떤 도시의 초점도 맞추지만, 결국에는 이제 도시의 변화 속에서 결국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집어넣자.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은 뭐 도시 전시관에 서울 도시 전시관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이나 여러 군데가 좀 전시관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도시의 변화에만 좀 초점을 두고
건물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채워 나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좀 제안을 해줬었고요.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 그 전시의 아마 첫 번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전시의 어떤 내용들 중에서는 결국에는 이 어떤 내러티브로 구성할 것이냐는 부분도 하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원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즉 구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자료를 얼마만큼 좀 뒷받침하면서 그거를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것은 있죠.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콘텐츠를 생산할 때에 과연 이제 그런 보도를 통해서 좀 특별 같은 글 속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메토로지를 좀 활용해서 좀 해보자. 근데 이번에 좀 용산이라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기지라는 것 같은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많은 자료가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이야기로 접근해 보니까 결국에는 한계점이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이 전시 기획 시놉시스부터 해서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시 이제 좀 이 글을 쓰면서 비판하는 식으로 썼던 이유가 그만큼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용산 기지 혹은 용산의 어떤 그 도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보면은 분사화되어 있는 기준 속에서 되게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뭐 김민환 선생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기초에서 전시가 재구성되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좀 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접근을 하거나 지역으로 더 내밀하게 들어갔을 때에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일단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용산 자체 내에서. 그리고 이제 그 복구와 재건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용산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또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시가 어떻게 좀 기획을 계속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역 어떤 박물관 혹은 아니면 전시관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 차초록 교수님 지적해 줬던 미군 자료에 대한 어떤 대안 혹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자료 외에도 감춰져 있는 자료들을 얼마만큼 좀 찾아낼 것인가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 아카이브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 웅크로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해내는 것처럼 이제는 좀 다른 좀 국내에 있는 기존에 했던 숨겨진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 사적인 혹은 또 미군들이 갖고 있는 공식 전사에 담기지 않는 그런 개인 사진들도 이제는 끌어내서 그걸 어떻게 좀 내러티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근데 개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적인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기에는 좀 머뭇거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통해서 그걸 재구성해서 그걸 활용할 것인가 또 앞으로 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연구와 한쪽으로는 아카이브를 통해서 콘텐츠화하는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 전시 이제 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되어왔던 연구가 뭐 바탕이 굉장히 컸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전에 좀 미국에서 수집했던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좀 갖고 있었던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자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잠자고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좀 흐름 모아서 좀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더 좀 담아내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원조에 관련해서 피라미드의 삶에 대한 어떤 능동적인 어떤 가치 이 부분은 저는 동의가 됩니다. 예, 그 부분이 되어야만이 좀 같이 그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과 그런 자료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야기거리가 재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용산에서 좀 갖춰지지 못했던 부분은 결국은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기억의 단편들 속에서 그게 되게 크게 좌우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특히 용산이라는 어떤 도시 자체가
기존에 살았던 용산 사람들보다는 외지로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다양한 좀 숨겨져 있던 이야기, 전시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좀 잠재적으로 좀 남아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질문이 지금 다 받고 답도 하셨는데 뭔가 새로운 과제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기억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공적인 그 역사의 공간이잖아요. 기념관과 박물관은. 거기에 들어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도 개인의 기억을 또는 그러니까 당사자의 기억이 아니라 이제 세컨더리 위트니스라고 해서 이제 2차 기억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말씀드린 대로 반응 있죠. 거기서 손을 딱 들고 말씀해 주시면 질문을 던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안 켜신 분도 있는데요. 질문하실 때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없어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손을 들어보고 이렇게 발표자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이렇게 특정 발표자는 아니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한국 전쟁이 70주년이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뭐 첫 전후 세대는 이제는 좀 뭐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실 나이가 됐다. 이제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기억이나 경험들은 뭐 결국은 사장되고 말 텐데 뭐 이거에 대해서 기획자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자연적인 죽음에 의한 경험자의 죽음에 의한 그런 기억의 소실을 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문제를 좀 저는 이제 논의를 하고 싶었고 또 제가 전진성 교수님의 빈딘성으로 가는 길을 제가 읽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거를 읽고 조금 하나의 가능성이랄까 뭐 이런 거를 좀 본 것은 뭐냐면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뭐 루포르타지식으로 이제 쓰신 내용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한국군으로 참전하신 분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베트남 전에서 사망을 했는데 잊고 살다가 그의 따님 되시는 분이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이렇게 베트남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소를 찾고 뭐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돌아가신 분들 베트남 전쟁이든 한국 전쟁이든 그 사람들의 기억에 대한 하나의 메타 기억적인 뭐 이런 역사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역사 전문가는 아니어서 문학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문단에서는 한국 문단뿐만 아니라 세계 문단에서도 거의 홀로코스트나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2차 세계대전의 당사자들이 지금 거의 돌아가신 상태예요. 예,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세계 문학에서의 경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1차 기억자죠. 당사자인 이 기억자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던가 아니면 장기간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같이 공유를 했던 사람들이 쓰는 문학들이 거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뭐 한국 문학에서 예를 들자면은 특히 포로 관련해서는 최수철의 포로들의 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한국에 번역이 된 아우슈비츠의 문신사 같은 경우에는 아우슈비츠의 제수 넘버를 이제 새기는 문신사에 대한 메타 기억이죠. 르포 문학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나면 거기 다음 세대가 기억을
계승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념이 많이 생기고 전쟁 기념관도 바뀌고 또 이런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기념 사업을 많이 벌리고 하는 이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특정한 분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의 작업에 있어서 그 메타 기억의 문제는 어떻게, 저는 이제 문학 분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듣고 싶습니다. 혹시 정갑생 선생님 답을 좀 용산에 관해서 메타 기억적인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지금 용산이라는 지금의 도시기억 전시관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이 전시관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용산 참사에 대한 기억 그게서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용산 참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제 도시로 확장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용산 기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그 과거로부터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도시를 좀 관통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뭐 전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용산 기지라는 어떤 부분들이 좀 되게 용산 공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하나의 이벤트라든지 퍼포먼스 형태로서 좀 갑자기 많이 되다 보니까 용산에 대한 어떤 게 되게 요즘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보면 군사화되어 있는 기지 혹은 그 주변의 일대의 어떤 도시까지 포함해서 그걸 얼마만큼 용산 기지를 이제 비군사화해서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뭐 이런 전시도 기획이 되어지는 거였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전시에 찾아와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그러다 보면 이전에 뭐 용산에 대한 어떤 기지라든지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몇 연구자들을 통해서 뭐 이야기를 조금씩 해왔지만 요즘 들어와서 좀 용산 참사보다는 주로 보면 어떤 도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굉장히 많이 회자를 하면서 더불어서 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점점 용산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전보다는 더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모아서 합축적으로 좀 뭐랄까요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시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많은 게 아마 용산의 현재적인 어떤 시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국가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한 이야기들에 묻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깊이나 내용들 그리고 특히 개발업자들의 중심으로 되는 어떤 그런 특히 요즘에 또 뭐 부동산 문제 뭐 이런 부분까지 겹쳐져서 용산기지도 약간 앞으로 어떤 공원의 어떤 플랜 자체가 좀 새롭게 또 바뀔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뭐 이런 되게 좀 그 이번 전시하는 걸 좀 보면서 주변에서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 그만큼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또 시장이 바뀌면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산에 대한 부분들 도시에 대한 이런 이야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다른 맥락 좀 여러 갈래 뭐 이런 것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뭐 질문이 아니라도 그냥 저처럼 코멘트를 하셔도 됩니다. 아, 예, 그 김민환 선생님. 그 아까 지역사와 관련해서
차철 선생님 그 쓰신 게 이제 미군 원조와 원조를 받는 지역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전 선생이랑 저랑 그 가톨릭 대 정영신 선생이랑 강성현 선생이랑 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자료와 어떤 자료 두 개를 교차를 시켰냐면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한 영상이에요. 그 미군 그 군사 원조 대민 군사 원조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기는 철저하게 이제 미군의 입장에서 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군사 원조로 지어진 학교의 그 50년사인가 40년사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군이 감동을 받아서 도움을 준 거다라고 하는 서사가 나와 있고 그 서사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제 그 정영신 선생이 논문을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직접적인 구술도 중요하지만 그 당대에 생산된 것들의 행간과 새로 발굴되는 자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교차를 하면 뭔가 이렇게 안 보이던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그 재석 선생님 용초도 가셨다고 했지만 용초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조사는 주로 프로수용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약간 한심한 작업을 한 건데 프로수용소 건설과 관련된 질문을 엄청나게 엄청난 정보를 많이 얻어왔는데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뭐가 비었냐면 그러면 그 소개민 수용소 그 폐쇄되고 돌아가서 마을을 새로 재건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안 묻고 왔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게 주제에 너무 이렇게 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게 과업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일종의 뺏어먹기 약탈형 구술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쪽에 지역민들과 공감하면서 사실은 그 긴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이번에 다시 가서 그 이후에 대해서 묻긴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그러면 그 이후로 해서 쭉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고민들은 사실 있긴 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되는 지점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고 가능하면 그 살아계신 분들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그게 불가능하면 그 아들들 저희들 이제 그 아들들의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그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버지 이야기 물어보면서 같이 지금 들을 생각이고 하여튼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가능한 부분들인 거고 근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자료가 예를 들면 미군이 만든 자료가 있으면 그 자체로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용초도 주민들한테 신뢰를 확 얻었던 게 뭐냐면 그 마을 주민 어머니의 사진을 그러니까 미군이 찍은 사진이에요. 찾아서 보여줬더니 그 누구 엄마 아이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던 하여튼 그 우연과 노력과 그다음에 미군이 만드는 자료와 그들이 생산한 자료들 이렇게 교차를 해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까 파주 이야기 그 미군 원조와 거기에 대한 주체적 그 지역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은 잘 찾아보면 그 도움을 받았던 오히려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재성 선생님도 질문을 꽤 받았었고 또 다른 분들 뭐 앞으로의 포럼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셔도 좋고 또 전지성 교수님한테는 저는 또 너무 개인적으로 그 메타 기업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전지성 교수님. 금속어 상태. 네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하신 것들 다 동의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이의제기할 게 없는데, 아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주로 얘기 많이 나온 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앞으로 좀 더 해결하고 좀 더 진전시켜야 되고, 또 예술적 재현의 방식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 아주 동의하고요. 아까 김예실 교수님께서 이제 그 메타 기억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자주 쓰는 용어는 포스트 메모리라고 그래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그래서 후세대 기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1세대들은 간 다음에
그게 계속 이렇게 기억이 유지되고 이렇게 생명력을 이으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한데,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기억의 특징이라는 게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굉장히 도착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을 할 때 좀 다 거리를 두고 이렇게 엄밀하게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대단히 도착적이고, 또 개인과 집단의 구분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현재적인 정치 사회 담론으로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포스트 메모리에 제대로 끼지 못한 이유는 자꾸 이게 사실만 강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어쨌다는 거냐,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아까 기술적인 문제, 예술적 재현의 방식의 문제 얘기하셨고, 그게 이제 당연히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전시를 하고 과거를 얘기한 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지 조금 그동안 주목 안 했던 사실들 더 추가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요즘 이제 근데 이 메시지들이 대부분 보면은 되게 민주적인 시설들에서도 결국은 대화와 타협과 이렇게 평화와 이런 걸로 이렇게 귀결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좋은 얘기인데, 예컨대 평화 같은 그런 메시지는, 그러니까 평화적 관점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막연히 전쟁은 나쁘고 평화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평화라는 거는 사실 하나만한 얘기고,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뭐 평화는 우리 마음의 평화부터 뭐 5만 종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그 베트남전 잠깐 아까 말씀하셨죠. 김여지 선생님 제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책 읽는 분도 계시네요. 그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뭐 민간인 학살 얘기하면 막 대부분 분노하죠. 뭐 노인 세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젊은 세대는 다 분노하는데, 근데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베트남전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거든요. 제가 볼 땐 거의 결정적 기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그 얘기를 만약 한다면은 그럼 필요했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 우리 군인들도 그렇고 저쪽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이룬 경제 발전이라면 그게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참전은 옳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은 대단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주의의 문제, 과연 국가가 경제 발전하면 되는 거냐라는 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제기되지 못하고 기법만이 발전했을 때 과연 결국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전시를 뭐 만들다 보면은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기법과 또 뭐 공무원들과 대화, 이게 중요하지만 당연히 결국은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의 문제를 우리가 도발하지 않고 과연 전시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도발할 수 있는 적절한 화두를 꺼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에게 역할이 만약 주어지지 않겠지만 당연히 주어져 갖고 베트남전에 대한 전시를 만약 할 수 있다면, 저는 과연 국가주의는 옳은가,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면은 그게 무조건 옳은 거냐라는 것들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그런 기억을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전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근데 너무 뭐 사실 뭐 좀 일반적인 얘기라 별로 오늘 이렇게 토론에는 기여는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차철욱 교수님 얘기 중에서 제가 하도 이렇게 세상에 어두워가지고 이 부산 근대사박물관이 그게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지금 광복동의 박물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들리는데 선생님. 음소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대 역사관 있죠. 네, 그 광복동에. 예, 미국 나온 건물에 있던 거. 그게 문을 닫았고 이거 그거 옆에 이제 몰랐네요. 한국은행하고 같이 통합해가지고 네. 부산 근현대 역사관으로 재개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전시를 이제 폐쇄를 시켰습니다. 네, 저는 거기 갈 때마다 항상 느낀 게,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그 건물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실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인데,
정작 그거는 저 구석에 이렇게 보일랑 말랑 이렇게 억지로 찾는 사람한테만 보이게 되고 예. 그러면은 그 전시 근데 사실 가보면은 되게 당시로서 몇 년 전에 가봤는데 디스플레이가 괜찮거든요. 예. 딴 데에 비하면. 음. 근데 그럼 디스플레이가 괜찮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박물관인가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치 사회적 메시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뭐 하나만한 얘기죠. 네. 그 박물관 그 만들 때 원래 그 공사를 그 건물 공사를 하는 중에 네. 앞쪽으로 지금 그 사무실이 있는 쪽 방향에 유문한 방화 사건 때 있었던 거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름을 그대로 보존하자고 그렇게 제안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예, 그 코멘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진선 선생님. 또 그 다른 분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조선 총독부를 이제 없애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없앴잖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되게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철거를 해가지고 그냥 없어졌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를 없앴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뭔가 증거를 소멸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베를린 장벽 무너뜨렸을 때 그 독일 사람들은 또 그걸 부셔갖고 무슨 기념품으로 팔던데 우리도 경복궁 그거 그냥 잔해라도 좀 가지고 있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기념이라는 것이 되게 한 번 이런 이제 문화재라든가 이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 훼손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들도 사실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훼손이 계속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또 계속 기념물을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훼손과 재생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그러니까 훼손과 기념이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기억의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전쟁, 기억의 전쟁, 그 대립되는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훼손과 그 기념물의 건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침 끝날 시간도 되고 해서 질문도 더 이상 없고 해서 조금 빨리 한 3분 정도 일찍 마치게 됐습니다.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끝까지 19분 남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많은 그 배움이 있었고 뭔가 하나씩은 다들 얻어갈 수 있는 포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으로 하면 너무 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단계에서 3단계로 조금 내려가면 또 한번 이제 포럼을 기획을 해서 지금 계신 분들 다 또 새로 뵙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그 프로젝트 연구원 선생님들이 이런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발표자나 토론자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뒤에서 묵묵하게 많이 도와주신 연구원 선생님, 연구보조원 선생님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지금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들이 또 앞으로 저희 뒤를 이어서 또 연구를 할 그 학문 후속 세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추태를 많이 안 부리고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함께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기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런 그 건설적인 정신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주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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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